북한 최고의 미녀 배우 우인희가 수천 명의 군중 앞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줄에는 공포에 질린 그녀의 남편이 강제로 앉혀져 있었습니다. 무자비한 총성과 함께 김정일의 비밀 연인이었던 그녀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도대체 왜 지도자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이토록 잔인하게 죽여야 했을까요? 그녀가 김정일의 침실, 깊숙한 사생활과 절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입막음을 위해 남편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제거당했습니다. 차가운 시신이 되어 쓰러지기 전 그녀는 북한 땅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이었습니다. 이 슬픈 운명의 시계바늘을 그녀가 태어난 시절로 되돌려 봅니다. 우인희는 1940년경 예로부터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개성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한 출생 기록은 그녀가 역사에서 지워질 때 함께 사라졌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띄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녀의 미모는 진흙 속의 진주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1950년대 후반 평양 연극영화대학을 거쳐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에 입단하며 배우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북한 영화계는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혁명 1세대 배우들이 퇴장하고 새로운 얼굴들이 필요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우인희는 등장과 동시에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당시 북한 사회에서 선호하던 전형적인 미인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둥글고 푸근한 인상이 주를 이루던 시절, 우인희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서구적인 세련미, 그러면서도 동양적인 우아함과 고전미를 동시에 갖춘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 화면을 장악하는 압도적인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전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킨 작품은 1959년 개봉한 영화이었습니다. 춘향전은 남과 북을 통틀어 수없이 리메이크된 고전 중의 고전이지만 우인희가 연기한 성춘향은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옥중에서 몽룡을 그리며 눈물 흘리는 장면이 스크린에 비칠 때면 극장 안은 온통 훌쩍이는 소리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녀는 순수함과 절개를 지닌 고전적인 여인상뿐만 아니라 사랑 앞에서는 당차고 열정적인 신여성의 모습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이 영화 한편으로 우인희는 단숨에 국민배우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남조선에 최은희와 김지미가 있었다면 북조선에는 우인희가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였습니다. 시골의 농부부터 평양의 고위 간부까지 우인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그녀의 사진을 찢어 품에 안고 잤고 여성들은 그녀의 말투와 옷차림을 따라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북한 사회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은 외모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독한 노력파였습니다. 대사 하나를 소화하기 위해 수백 번을 연습했고 캐릭터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밤새 대본을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코믹한 영의부터 비극적인 멜로, 그리고 체제 선전을 위한 혁명 가극까지 소화하지 못하는 장르가 없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산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 그녀가 출연하는 영화는 개봉하는 족족 데이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등장하는 영화 포스터가 걸리면 극장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안표가 쌀한 가마니 값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우인희는 배우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는 북한 최고의 훈장인 인민배우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당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런 연계를 아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명실상부한 북한 연기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또 한 명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이자 유명 영화 감독이었던 유호선이었습니다. 유호선은 1960년대 북한 영화계를 이끌던 대표적인 감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세련된 연출 감각과 뛰어난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와 최고의 감독의 만남. 두 사람의 결혼은 북한 예술계 최고의 화제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함께 영화를 찍고 시상식에 나란히 참석하며 평양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 제가 선전하고 싶어하는 행복한 사회주의 가정의 표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우인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수록 그녀를 향한 위험한 시선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스크린 너머의 관객들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연출하고 있던 단 한 사람, 절대 권력자 김정일의 눈길까지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영화에 미쳐 있었고 미인에 약했던 김정일에게 우인희는 자신의 영화적 이상향을 실현해 줄 뮤즈이자 반드시 소유하고 싶은 전리품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며 김정일은 본격적으로 우인희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화 제작에 대한 지도와 격려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우인희를 불러 연기 지도를 하거나 그녀가 출연하는 영화의 시사회에 참석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가 보내는 관심은 배우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우인희 역시 처음에는 이를 예술로서의 자부심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자의 호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 관심은 점차 사적인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인희는 김정일이 주최하는 비밀 연회, 이른바 측근 파티의 단골 초대 손님이 되었습니다. 평양의 밤, 고위 간부들만이 모이는 은밀한 공간에서 우인희는 김정일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지만 북한에서 장군님의 부름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 유호선 감독조차 아내가 밤마다 최고 권력자의 파티에 불려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북한이라는 사회의 생존 법칙이었으니까요. 우인희는 그렇게 서서히 권력의 늪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만인의 연인이자 정숙한 아내, 그리고 충실한 당의 일꾼이었지만 무대 뒤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숨겨진 애인이라는 이중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이중생활은 그녀에게 달콤한 독배를 건넸습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게 된 그녀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함과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게 됩니다. 그녀가 누렸던 특권, 그리고 그 특권 뒤에 도사리고 있던 불안감은 그녀를 점점 더 자극적이고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어쩌면 그녀가 가장 높이 날아올랐던 그 순간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이카루스처럼 절대 권력의 옆자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깃털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1970년대의 평양, 화려한 넌사인과 혁명 가극의 웅장한 음악 뒤에서 한 여배우의 운명은 파국을 향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누렸던 이 절대적인 총애는 우인이라는 인간을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변화시켰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그녀의 위태로운 이중생활, 그 내막은 이러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평양의 밤은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의 동강변을 따라 늘어선 평범한 인민반의 창문들이 하나둘 꺼지고 노동자들의 고단한 하루가 암흑 속에 잠길 때
평양의 깊숙한 곳, 지도 위에 표시되지 않는 은밀한 구역에서는 비로소 화려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은 일반 시민들이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한 별천지였습니다. 최고급 프랑스산 코냑의 향기가 진동하고 자본주의의 상징이라 여겨지던 서구의 음악이 흐르며 산의 진미가 넘쳐나는 곳, 바로 김정일의 비밀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장의 가장 빛나는 보석, 밤의 여왕은 단연 우인희였습니다. 김정일과 우인희의 관계는 단순한 권력자와 여배우의 스캔들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당 중앙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문화예술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영화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감각을 과시하고 인민들을 교화시키는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김정일에게 우인희는 자신의 예술적 영감을 스크린 위에 구현해줄 완벽한 페르소나였습니다. 김정일은 우인희의 연기를 볼 때마다 조선 영화의 보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우인희에게 주어진 특권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철저한 배급 사회였지만 우인희의 집에는 쌀과 고기는 물론이고 귤,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들이 상자째 배달되었습니다. 그녀가 입는 옷감은 일본 조총련을 통해 들어온 최고급 비단과 양복지였고 그녀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프랑스 파리에서 공수된 것들이었습니다. 평양 시내를 질주하는 그녀의 자가용 벤츠는 권력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교통보안원들은 우인희의 차가 지나가면 신호를 멈추고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총애는 우인희라는 인간을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변화시켰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혁명 정신으로 무장한 강인한 여성을 연기했지만 무대 뒤에 그녀는 자본주의적 허영과 특권 의식에 깊이 물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부귀 영화가 자신의 재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부재에서 오는 갈증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정일의 여자였지만 동시에 김정일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누리는 모든 것은 김정일의 기분에 따라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와 같았습니다. 남편 유호선이 있었지만 그는 이미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가 최고 권력자의 파티에 불려나가 새벽에 들어와도 그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문을 열어주고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가 밴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삼켜야 했을 것입니다. 우인혜 역시 남편을 볼 때마다 죄책감보다는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였고 가정은 껍데기만 남은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숨막히는 황금 세장 속에서 우인희는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험한 일탈, 즉 또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에게 종속된 삶이 아닌 자신이 주도하고 자신이 선택한 관계에서 오는 짜릿함과 위로를 갈구했던 것입니다. 김정일이 주는 사랑이 일방적인 소유욕에 가까웠다면 그녀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교감 혹은 억눌린 욕망을 분출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대상은 당시 북한 사회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제1교포 귀국자들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진행된 제1동포 북송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건너온 귀국자들은 북한 사회에서 돈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있는 친척들로부터 엔화를 송금받거나 물자를 지원받아
북한 일반 주민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세련된 매너와 자유분방한 사고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남자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이국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우인희는 그들과 어울리며 잠시나마 권력의 압박을 잊고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사생활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누구도 그녀를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지도자 동지가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보위부조차 그녀의 행적을 보고하는 것을 꺼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성역 안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김정일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한 세상의 그 어떤 법도 도덕도 자신을 심판할 수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그녀의 눈을 가렸고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그녀의 일탈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단순한 사교 모임을 넘어 은밀한 만남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스릴을 즐겼습니다. 낮엔 혁명 영화의 주인공으로 눈물을 흘리고 밤에는 쾌락을 좇는 이중생활.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 자신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기에는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권력이라는 마약과 쾌락이라는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1980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대동강이 꽁꽁 얼어붙고 칼바람이 평양의 거리를 휩쓸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우인희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평양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조수석에는 한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1교포 출신의 사업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호방한 성격을 가진 그는 우인희의 새로운 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장소는 평양 외곽의 대성산 기슭이나 대동강변의 한적한 갈대밭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어둠 속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곳에 차가 멈췄습니다. 바깥의 기온은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두 남녀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엔진을 켜둔 채 히터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둘만의 시간을 위해 창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밀폐된 공간, 돌아가는 엔진, 그리고 낡은 배기구. 죽음의 신은 소리 없이, 냄새도 없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산화탄소.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이 기체가 차량의 틈새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밀회에 빠져있던 두 사람은 자신들의 호흡이 조금씩 가빠지는 것을, 머리가 몽롱해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사랑의 열기에 취해 잠이 쏟아지는 것이라 생각하며 서로를 끌어안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깊은,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새벽 순찰을 돌던 보안원이 으슥한 곳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번호판을 비춰본 보안원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일반 차량이 아닌 고위층이나 특권층만이 탈 수 있는 번호판을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차 안을 들여다본 보안원의 눈에 충격적인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남녀가 뒤엉킨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 보안원은 급히 차 문을 열었지만 쏟아져 나온 것은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차가운 시체로 변해버린 그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직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보안원들은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여자를 평양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응급실 조명이 켜지고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씌워지고 긴박한 응급처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중 누군가가 환자의 얼굴을 덮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을 때 응급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 사람, 우인의 동지 아닙니까? 의료진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북한 최고의 스타가 낯선 남자와 함께, 그것도 외진 곳의 차 안에서 인사불성으로 실려 오다니.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사회를 뒤흔들 만한 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즉시 보위부에 연락을 취했고 병실 앞에는 무장한 감시병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며칠간의 사경을 헤맨 끝에 우인희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뜬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차가운 조사관들의 신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사고 당시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위기감을 감지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조사관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사관들은 다그쳤습니다. 죽은 남자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것은 부하방탕한 행위가 아닌가? 몰아치는 질문 속에 우인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신의 모든 명예가 실추되고 수용소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아니 그렇다고 믿었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녀는 혼미한 정신 속에서 조사관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함부로 대하지 마.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기나 해. 장군님을 불러줘. 장군님께 다 말씀드릴 거야.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경악했습니다. 불륜 현장에서 외간 남자와 함께 있다가 사고를 당한 여배우의 입에서 최고 존엄의 이름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보호해줄 뒷배로 김정일을 지목한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체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자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흙탕물에 끌어들인 대역죄였습니다. 그녀의 이 발언은 토시 하나 빠짐없이 보고서에 적혀 김정일의 책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권력 승계를 거의 마무리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다져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인희의 스캔들은 단순한 여배우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이 세상 밖으로, 그것도 가장 추잡한 형태로 드러날 위기였습니다. 김정일이 느꼈을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배신감? 분노? 아니면 수치심? 아마도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경노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키워주었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노란하다 사고를 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이름을 팔아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사실은 김정일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게다가 이 소문이 평양 시내에 퍼지기라도 한다면 지도자 동지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골치 아픈 스캔들을 덮고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잔혹한 방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빨간 펜을 들어보고서 위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우인희에 대한 구명 요청을 거부하는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북한 사회에서 그리고 역사에서 영원히 삭제하라는 처형 명령서였습니다. 사랑은 권력 앞에서 무력했고 한때의 총애는 사리로 바뀌었습니다. 우인희는 병실에서 퇴원하자마자 보위부 요원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김정일에게 불려가서 꾸지람을 듣거나 잠시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나를 죽이기야 하겠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김정일의 사랑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려간 곳은 김정일의 집무실이 아닌 차가운 독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며칠 동안 어떤 취조를 받았는지, 어떤 공포에 떨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을 때 느꼈을 절망감이 죽음보다 더 깊었으리라는 점입니다. 평양의 화려한 파티장과 안락한 침실은 이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1980년의 겨울밤, 차 안에서 시작된 비극은 이제 1981년의 처형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단순히 그녀를 죽이는 것으로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인희라는 존재를 통해 북한의 모든 예술인에게, 아니 전 인민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본보기였습니다. 내 눈밖에 나면, 내 권위에 도전하면 천하 우인희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거대한 쇼가 기획되었습니다. 강건종합군관학교의 운동장이 정리되고 6,000명의 관객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우인희의 마지막 무대는 화려한 조명도 아름다운 음악도 없는 피비린내 나는 사형장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 막은 이렇게 허무하고도 끔찍하게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우인희의 삶은 그 화려함의 이면이 얼마나 위태롭고 부서지기 쉬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녀가 벤츠 안에서 느꼈을 마지막 쾌락과 병실에서 깨어나 내뱉은 한마디의 실수.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체제가 만들어낸 뒤틀린 욕망의 결과물 아니었을까요? 1980년 겨울밤, 차 안에서 시작된 비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계바늘은 1981년 3월, 잔혹했던 그날의 처형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1981년 3월, 평양의 새벽 공기는 마치 죽음의 예고처럼 무겁고 습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 평양 시내 곳곳의 예술인 거주구역에는 비상소집을 알리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평양영극영화대학, 조선작가동맹 등 북한의 문화예술계를 지탱하던 기관의 모든 성원은 열애 없이 지정된 장소로 집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트럭과 버스에 짐짝처럼 실려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낯설고 황량해질수록 차 안에 탄 사람들의 불안감은 공포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평양시 순안구역에 위치한 강건종합군관학교였습니다. 그곳은 평소 군관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공개 처형장으로 더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연병장에는 이미 수천 명의 사람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영화배우, 성악가, 무용수, 작가, 연출가 등 북한의 내로라 하는 문예인 6,000명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평소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인민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날 그곳에서 그들은 그저 겁에 질린 양떼에 불과했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6,000명이 만들어내는 그 거대한 침묵은 연병장을 휘감는 바람소리보다 더 소란스럽게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연병장 중앙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덩그러니 박힌 나무 기둥 하나가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총을 든 군인들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 멀리서 지프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 한 사람이 끌려 나왔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흙과 오물로 뒤범벅된 옷, 창백하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버린 얼굴. 그녀는 제 발로 걷지 못하고 군인들의 팔에 짐승처럼 들려 끌려왔습니다. 군인들은 그녀를 나무 기둥에 거칠게 밀어붙이고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힘겹게 들어 올렸을 때 앞줄에 서 있던 사람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흐릿한 눈동자, 붓기로 일그러진 얼굴 윤곽,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익숙한 선. 그것은 바로 우인희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스크린 속에서 조선의 딸이라 불리며 환하게 웃던 북한 최고의 미녀 배우 우인희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낮은 탄식과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려다 억눌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북한 영화계의 여왕이었습니다. 김일성 훈장을 받고 인민배우 칭호를 받으며 구름 위를 걷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흉악범이나 반동분자들도 치를 떤다는 처형대 위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뱉을지도 모를 말, 혹은 김정일의 이름을 부르짖을지도 모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와 억울함,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비극은 우인희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형대 바로 앞, 가장 잘 보이는 맨 앞줄에는 특별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강제로 앉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인희의 남편 유호선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양옆에는 보이부 요원들이 밀착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호선에게 고개를 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눈을 감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내 아내가 어떻게 죽는지, 네가 방조한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지켜보라는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한때는 예술적 동지였던 여인의 처참한 최후를 일열에서 관람해야 하는 남편의 심정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와 묶여있는 우인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이윽고 단상에 오른 집행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연병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인희는 조선노동당과 혁명의 배려를 배신하고 자본주의적 날라리 풍조에 물들어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 신성한 사회주의 도덕을 유린하고 당의 권위를 훼손한 반동분자 우인희를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죄목은 부화방탕죄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6천 명의 예술인 중 그 죄목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인이 누렸던 그 화려한 생활, 그녀가 빠졌던 소위 방탕한 파티를 주최하고 장려한 것이 누구인지, 그녀에게 외제 옷을 입히고 벤츠를 선물한 사람이 누구인지, 죄목은 표면적인 명분일 뿐, 진짜 이유는 영린을 거드린 죄, 감히 최고 권력자의 치부를 드러낸 죄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진실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 기둥에 묶인 것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사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격 개시 명령과 함께 12개의 자동보총이 뿜어낸 불꽃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의 육체뿐만 아니라 북한 예술계의 실말 같은 낭만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보통의 공개 처형이라면 3발 정도의 총성으로 끝났겠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12명의 사수가 들고 있던 무기는 단발 소총이 아닌 자동 보총이었습니다. 그들은 탄창이 빌 때까지 난사했습니다.
수백 발의 총탄이 빗발쳤습니다. 화약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려고 비릿한 피냄새가 바람을 타고 6천 명의 코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집행이라기보다는 파괴에 가까웠습니다. 김정일은 우인희라는 존재를 물리적으로 소멸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 사람들을 홀렸던 그 몸매를 총탄으로 지식여 다시는 알아볼 수 없게 만들라는 무언의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총성이 멈추고 연기가 서서히 걷혔을 때 기둥에 묶여있던 형체는 이미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밧줄이 끊어져 너덜거리고 붉은 혈흔만이 낭자한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앞줄의 여배우들은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고 남자들은 구역질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 유호선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넝마가 된 시신을 거적에 대충 말아 짐짝처럼 트럭에 던져 넣었습니다. 장례 절차도 가족에게 인계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처럼 처리되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은막의 여왕이 맞이한 주치고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허무한 결말이었습니다. 집행관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포에 떨고 있는 6천 명의 문예인을 향해 서슬 퍼런 경고를 날렸습니다. 동무들, 똑똑히 보았는가? 이것이 당을 배신하고 타락한 자의 말로다. 누구든 그가 아무리 인민배우라 할지라도 당의 신임을 저버리면 이 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의 이 총소리를 심장에 새겨라. 그것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예술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인기, 부, 명예,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들은 예술가가 아니라 권력자가 기르는 새장 속의 새일 뿐이며 언제든 주인의 기분에 따라 목이 비틀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우인희의 죽음은 북한 예술계의 낭만과 자유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이었습니다. 처형이 끝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은 갈 때보다 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남이 알까봐, 남이 본 것을 내가 안다는 사실이 두려워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 평양의 예술인들은 집으로 돌아가 며칠을 알아누웠다고 합니다. 환청처럼 들리는 총소리와 우인희의 마지막 모습이 악몽처럼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인희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아직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곧바로 2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의 말살이었습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더 잔인한 존재의 소멸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북한 전역의 영화관과 배급소에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인희가 출연한 모든 영화 필름을 즉각 수거하여 소각하라. 수십 년간 북한 인민들을 울리고 웃겼던 명작들이 검열관들의 손에 의해 불태워지거나 난도질당했습니다. 극장 창고에서는 필름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잡지에 실린 그녀의 사진은 오려졌고 도서관에 있는 예술영암에서 그녀의 이름은 먹으로 지워졌습니다. 심지어 가정집에 몰래 보관하고 있던 그녀의 브로마이드조차 보위부의 검열을 피해 찢어버려야 했습니다. 이 작업은 철저하고 집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일은 우인희라는 이름 석자가 인민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녀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치부이자 오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춘향이가 불렀던 사랑의 노래도, 다이아몬드 산 처녀에서 보여주었던 그 청순한 미소도 모두 금기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자리에서조차 우인희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우인희 이야기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간다는 소문이 평양 바닥에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김정일은 또 다른 기괴한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바로 대체 작업이었습니다. 우인희는 죽었지만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들은 여전히 당의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우인희의 흔적을 지우면서도 그 영화들을 다시 상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지시가 바로 우인희의 얼굴을 도려내고 단 배우의 얼굴을 입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당시의 기술로는 매우 어렵고 조잡한 수준이었습니다. 편집 기사들은 밤을 새워가며 필름 한 컷 한 컷을 긁어내고 그 위에 비슷한 체형을 가진 신인 배우의 얼굴을 촬영하여 합성했습니다. 롱숏은 대역 배우를 써서 다시 찍고 클로즈업 장면은 교묘하게 편집하거나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영화들은 그야말로 괴작이었습니다. 몸은 우인희인데 얼굴은 다른 사람이고 목소리는 또 다른 성우가 더빙한 기이한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관객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줄거리와 배경은 익숙한 영화인데 주인공의 얼굴이 미묘하게 어색하고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극장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저거 우인희 아니야? 라고 묻지 못했습니다. 저 장면 좀 이상한데? 라고 수군거리는 것조차 금기시됐습니다. 인민들은 화면 속의 부조리함을 보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우인희가 사라진 자리에 강제로 끼워 맞춰진 낯선 얼굴들을 보며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체제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들은 우인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입을 다물었고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신기루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 양 역사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그날 강건군관학교에 있었던 6,000명의 머릿속에 박힌 트라우마, 그리고 바람결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권력의 그토록 필사적인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기록은 지울 수 있어도 사람의 기억과 입은 완전히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총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그녀의 영화를 보며 가슴 설렜던 사람들은 아주 은밀하게 이불 속에서 혹은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자유의 땅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북조선에 진짜 미인이 있었지. 우인희라고 비참하게 갔어. 그 속삭임들이 모여 전설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총성은 멈췄지만 비극은 산자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우인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후 남겨진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우인희의 육체가 강건종합군관학교의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나던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의 영혼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유호선 감독이었습니다. 총성이 멈추고 연기가 거친 뒤 보위부 요원들은 넋이 나간 유호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울부짖지도 저항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공포와 충격은 인간의 감정 회로를 마비시켜버리는 법입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실려갔습니다. 그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곳은 화려한 영화 촬영소도 평양의 고급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평양 외곽의 한 화력발전소 보일러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혁명화 교육기라 불리는 처벌. 그것은 육체노동을 통해 사상적 때를 벗겨낸다는 명목에 가해지는 가혹한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레디, 액션을 외치며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들을 지휘하던
당대 최고의 영화 감독이 이제는 시커먼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하루 종일 삽질을 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유호선의 삶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동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보일러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삽질을 할 때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환영처럼 떠올랐을 것입니다. 밧줄에 묶인 채 공포에 질려있던 눈동자, 무자비하게 뿜어지던 총구의 불꽃, 그리고 처참하게 훼손된 육체. 그 악몽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한때 그에게 배역을 따내기 위해 아첨하던 배우들도, 그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스태프들도 그를 보면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고개를 돌리고 도망쳤습니다. 반동분자의 남편, 아내 단속 하나 못한 못난 사내. 그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경멸 아니면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는 우인희가 처형당한 이유가 부하방탕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아내가 밤마다 불려갔던 곳, 아내가 받아왔던 그 화려한 선물들의 출처를 그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해야 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마저 그 처형대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아내를 그리워할 수도 없는 철저한 고립. 유호선은 그렇게 서서히 말라 죽어갔습니다. 천재적인 연출 감각을 지녔던 예술가의 손은 거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였고 예리했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유호선의 몰락은 북한 예술계 전체에 강력한 우인의 쇼크를 불러왔습니다. 우인희가 사라진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의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과도 같았습니다. 촬영장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배우들은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튀면 죽는다. 장군님의 눈에 띄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라는 공포가 뼈저리게 각인된 것입니다. 특히 여배우들이 느낀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인희는 그들의 롤모델이자 우상이었습니다. 그녀처럼 되고 싶어서 연기를 시작했고 그녀처럼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수많은 후배 여배우들에게 그녀의 죽음은 꿈의 붕괴였습니다. 아름다움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권력자의 총애가 언제든 독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들을 위축시켰습니다. 배우들은 화려한 옷차림을 피했고 사석에서의 말수를 줄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배우들은 일부러 살을 찌우거나 촌스러운 화장을 하며 자신의 미모를 감추려 했다는 증언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시나리오 작가들 또한 펜을 꺾거나 자기 검열에 늪에 빠졌습니다. 이전까지 북한 영화는 체제 선전물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서정성과 인간적인 매력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우인희가 주연했던 영화들이 인기 있었던 이유도 딱딱한 이념 속에 숨쉬는 인간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인희 사건 이후 창작의 자유는 완전히 말살되었습니다. 작가들은 등장인물의 대사 한 줄, 지문 하나를 쓸 때마다 이것이 혹시라도 심기를 거스르지는 않을까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결국 영화는 점점 더 경직되고 도식적인 선전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오로지 김일성 가문을 찬양하고 당에 대한 충성만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과장되고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진심을 담아 연기했다가 자칫 부르주아 날라리 풍조로 몰릴까 두려워 로봇처럼 딱딱하게 대사를 읊는 것이 안전한 생존 방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인희라는 별이 지면서 북한 영화계의 황금기도 함께 저물어버린 것입니다. 한편 평양의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우인희의 이름이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공식적인 매체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완전히 삭제되었지만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마당 구석에서 불 꺼진 방 안에서 사람들은 소공어렸습니다. 그 소식 들었어? 우인희가 임신 상태로 죽었다던데. 아니야. 김정일의 아이를 낳고 나서 버림받은 거래. 사실은 죽지 않고 어디 수용소로 끌려가서 얼굴을 다 뜯어고치고 살고 있다더라.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이 루머들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된 사회에서 인민들이 진실에 다가서고자 하는 본능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인희의 비극을 통해 김정일이라는 지도자의 이중성과 도덕적 타락을 엿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인민의 어버이를 자처하지만 뒤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인민을 처참하게 짓밟는 권력자의 민낯. 우인희 사건은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균열을 일으킨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80년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우인희가 처형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북한 영화계에는 여전히 그녀를 대체할 만한 스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은 조바심을 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선전할 새로운 뮤즈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신인 배우를 발굴하고 키워보려 했지만 우인희가 가진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연기력을 따라갈 제목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정일의 시선은 밖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찾을 수 없다면 외부에서 데려오면 된다는 끔찍한 발상. 바로 1978년에 일어난 그리고 우인희 사건과 묘하게 겹쳐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 최은희 신상옥 납치 사건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김정일은 우인희를 잃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남한의 대스타였던 최은희를 납치해 북한 영화의 수준을 높이려 했습니다. 이는 우인희라는 존재가 당시 북한 영화계에서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위치였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인희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일말의 낭만과 예술적 순수성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후 평양의 밤거리는 더욱 어두워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작아졌으며 스크린 속의 배우들은 생기를 잃은 인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북한 사회가 가졌던 일말의 낭만과 예술적 순수성이 권력에 의해 어떻게 말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인희라는 이름은 지워졌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 아닌 유산, 즉 공포는 어떻게 북한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녀를 다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워진 역사 복원하기, 그 마지막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화려했던 음막 뒤에 묻힌 피 묻은 진실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양의 조선예술 영화 촬영소 제1촬영실.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아니 들어갈 수 없는 금지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인희가 사용했던 전용 분장실이었습니다. 주인 잃은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쓰던 프랑스제 향수병이 반쯤 남은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벽에 걸린 거울은 더 이상 당대 최고의 미녀를 비추지 못한 채 텅 빈 공기만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태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던 그곳은 이제 누구도 접근하기를 꺼리는 흉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방 앞을 지나는 배우들은 발소리를 죽였고 혹시라도 그 안에서 귀신이라도 튀어나올까봐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텅 빈 방은 북한 영화계에 뚫린 거대한 구멍이자 머을 수 없는 상실의 상징이었습니다. 우인희가 사라진 후 김정일의 행보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한때는 조선 영화의 보배라고 불렀던 여인을 처참하게 죽이고 난 뒤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탈북 고위 인사들의 증언과 심리학적 분석을 종합해 볼 때 그에게 우인희의 죽음은 슬픔보다는 청소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재자의 심리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영역에 있습니다. 그에게 사람은 인격체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우인희는 그에게 기쁨을 주고 영화적 영감을 주고 성적 욕망을 채워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고장나고 더 나아가 주인의 권위에 흠집을 낸 불량품이 되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폐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히려 김정일은 우인희 사건 이후 더욱 냉혹하고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변해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영화 촬영장을 찾는 횟수를 줄이지는 않았지만 그 방문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자애로운 지도자의 코스프레를 즐겼다면 사건 이후에는 공포를 주입하는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대본을 집어 던지거나 감독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인의 반만큼도 못 따라가는 것들이라는 호통이 촬영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배우들은 죽은 우인희의 망령이 자신들을 옥죄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죽인 것은 김정일이었지만 남은 배우들을 괴롭히는 비교 대상 또한 우인희였던 것입니다. 김정일의 곁에는 곧 새로운 여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만수대예술단 무용수 출신의 고영희가 김정일의 새로운 안주인으로 자리를 굳혀가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우인희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양지의 여인이었다면 고영희를 비롯한 후속 여인들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음지의 여인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김정일은 우인희 사건을 통해 학습했습니다. 여자를 너무 대중 앞에 내세우면, 그리고 그 여자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면 결국 자신의 권력에 누수가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여자들을 철저하게 철장에 가두고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인희의 죽음은 김정일의 여성 편력사에서도 하나의 변곡점이 된 것입니다. 한편 우인희의 부재는 북한 영화 산업에 심각한 질적 저하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영화를 붕어빵 찍어내듯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1년에 100편을 만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할당량이 떨어졌습니다. 예술적 고민이나 깊이 있는 연출은 사치였습니다. 배우들은 감정을 잡을 시간도 없이 카메라 앞에 서서 기계적으로 대사를 읊어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인희처럼 대본을 깊이 연구하고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배우는 전무했습니다. 스크린을 채우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혁명적 인간형들 뿐이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당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는 군인, 장군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노동자. 그들의 연기에는 영혼이 없었습니다. 관객들도 지쳐갔습니다. 극장에 가면 뻔한 내용, 뻔한 영입뿐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우인희가 나왔던 그 시절, 가슴을 울리던 멜로와 심장을 뛰게 하던 드라마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은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옛날 영화가 더 재미있었는데 라는 말 한마디가 곧 우인희가 그립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북한 사회 전반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우인희가 자신의 말실수 하나로 처형당했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게 말 한마디가 목숨을 좌우한다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평양의 상층 당 간부 부인들 사이에서는 입단속이 생존 수칙 제1조가 되었습니다. 우인희와 어울렸던 사모님들, 그녀에게서 외제 화장품을 선물 받았거나 함께 파티를 즐겼던 사람들은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우인희와 찍은 사진을 불태우고 그녀와 관련된 기억을 스스로 삭제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평양의 사교계는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는 사라지고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차가운 눈초리만이 남았습니다. 우인희의 죽음은 또한 북한의 가족 제도와 연좌제의 잔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인희에게는 딸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마의 미모를 닮아 예쁘장했던 아이들. 하루아침에 엄마는 처형당하고 아빠는 수용소로 끌려간 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한의 관례상 그들은 평양에서 추방되어 상한 오지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동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감시와 차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 한때는 북한 최고의 스타 부부의 자녀로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을 아이들이 부모의 비극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공포로 끝나지 않고 그 핏줄까지 말려버림으로써 그 누구도 체제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연대 책임의 공포.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고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경제 사정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고 사회 분위기는 경직되어 갔습니다. 그 우울한 시대의 그림자 속에서 우인희의 이야기는 일종의 도시 전설처럼 변형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지방의 어느 장마당 국수집, 사람들이 모여 앉아 소공어립니다. 평양에 가면 밤마다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내 얼굴 돌려줘 하고 운다더라. 아니야, 김정일이 꿈에 우인희가 나타나서 잠을 못 잔대. 영화 촬영소 우물에서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린대. 이런 괴담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자에 대한 인민들의 연민이자 권력자에 대한 은유적인 저항이었습니다. 대놓고 김정일을 비판할 수 없으니 귀신 이야기나 괴담을 빌려 우인희의 억울함을 달래고 체제의 부조리함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인희는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야 비로소 인민들 곁으로 아주 은밀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인희 사건 이후 북한 영화계에는 또 다른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납북 신상옥, 최은희 부부의 활약이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1978년에 납북된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배우는 198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북한 영화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영화들이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탈북자들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최은희 선생이 연기를 참 잘했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왠지 모를 거리감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인희가 진짜였죠. 최은희 선생의 영화를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인희가 저 역할을 했으면 어땠을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김정일은 남한의 스타를 데려와 우인희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지만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우인희 향수까지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인희라는 배우가 가진 고유의 매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이 주는 강렬한 잔상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나오는 저 화려한 영화들도 결국은 누군가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라는 것을요. 이제 이야기는 우인희가 사라진 지 10년이 지난 1990년대로 넘어갑니다. 북한 사회가 고난의 행군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맞이하면서 우인희의 비극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고픔이 일상이 된 그 참혹한 시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우인희는 완전히 잊혔을까요? 아니면 굶주림 속에서도 여전히 회자되는 전설로 남았을까요? 그리고 철저하게 은폐되었던 그날의 진실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1990년대 중반, 한반도 북쪽 땅에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배급체계가 붕괴하며 거리에는 꽃제비들이 넘쳐나던 그 참혹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우인희가 처형된 지 10여 년이 흐른 시점,
북한 사회는 그녀가 살았던 그 화려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양의 넌사인은 꺼졌고 영화관은 문을 닫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영사기를 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영화를 보며 웃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옥수수죽 한 그릇을 구하는 것이 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린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이 극심한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우인희의 이름은 다시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슬픈 회상이었습니다. 캄캄한 밤, 땔감이 없어 냉골이 된 방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의 천에 의지해 누워있을 때 노인들은 예시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이 팝에 고깃국은 못 먹어도 배급은 꼬박꼬박 나왔는데. 그래, 그때 극장에서 우인이 나오는 영화 볼 때는 참 재미있었는데. 배고픈 사람들에게 우인희의 시대는 배부르던 시절의 상징처럼 기억되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조차 당시에는 충격과 공포였지만 9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묘한 동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천하의 우인희도 하루아침에 죽여버리는 놈들인데 우리 같은 백성들 굶겨 죽이는 게 대수겠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쌓여갈수록 그의 손에 희생된 첫 번째 아이콘인 우인희에 대한 이야기는 은밀한 저항의 언어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김정일 체제의 잔혹성을 증명하는 역사의 증인으로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북한의 예술계 역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정일이 그토록 아꼈던 조선예술 영화 촬영소의 배우들조차 식량 배급이 끊겨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때 우인희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동료 배우들이 시장에 나가 옷을 팔고 가재도구를 팔아 연명했습니다. 개 중에는 영양실조로 붓고 푸석해진 얼굴을 가리며 내가 왕년의 인민배우였는데 하며 한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인희가 처형당하던 날, 그 운동장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권력의 비호가 사라지면 예술가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북한의 국경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목숨만 건져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비극과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북한의 내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계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우인의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최은희, 신상옥 납치 사건만 알지 우인희 처형 사건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북조선 사람들에게는 우인희 사건이 훨씬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강건군관학교 운동장에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증언들이 그저 카더라 통신이나 과장된 소문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믿기에는 너무나 영화적이고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최고의 여배우를 불륜을 이유로 6,000명 앞에서 공개 처형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을 삭제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남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평범한 주민뿐만 아니라 고위층 출신, 예술인 출신 탈북자들이 교차 검증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장소, 처형 방식, 그리고 남편 유호선의 참관 여부까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탈북자들의 진술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전설은 팩트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북한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이었던 장진성 시인이나 김정일의 처족하였던 이한영 씨 같은 고위급 인사들의 증언과 수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정일의 사생활과 기쁨조 파티, 그리고 우인희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김정일이 우인희를 얼마나 총애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저지른 말실수가 왜 김정일의 영린을 건드렸는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한의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며 북한 5대 미스터리, 김정일의 여인들 같은 주제로 다큐멘터리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워졌던 우인희의 얼굴이 인터넷을 통해 복원되었습니다. 비록 북한 당국이 필름을 난도질하고 불태웠지만 해외 영화제에 출품되었거나 우방국에 수출되었던 필름의 사본들이 아주 드물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흐릿한 흑백 화면 속에서 혹은 낡은 잡지 귀퉁이에서 찾아낸 우인희의 사진은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사진 속의 그녀는 여전히 생기 넘치고 아름다웠기에 그녀가 맞이한 최후가 더욱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탈북자들은 남한 텔레비전에 나온 우인희의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분이 우인희 동지입니다. 정말 고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에게 우인희는 잃어버린 고향, 그리고 잃어버린 젊은 날의 초상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왜 고향을 등지고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만 했는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체제, 예술을 권력의 신효로 부리는 사회, 진실을 총칼로 덮어버리는 나라. 우인희의 죽음은 그 모든 부조리의 결정체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2000년대 이후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남한 드라마와 영화가 USB와 CD에 담겨 북한으로 밀반입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남한 배우들의 자유로운 연기를 보며 과거 우인희를 떠올렸습니다. 남조선 배우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연애하고 사랑하고 헤어져도 아무 일 없는데 왜 우리 우인희 동지는 죽어야 했을까? 외부 정보의 유입은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부하방탕한 여자의 말로라고 세뇌당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정일이 나쁜 놈이다, 우인희는 억울한 희생양이다 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 보위부는 여전히 우인희 이야기를 금기시하고 단속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장마당 세대라 불리는 북한의 젊은이들은 부모님에게 전해들은 전설 같은 이야기를 통해 체제의 모순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말살하려던 형벌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잔인하게 지우려 했기에 역설적으로 더 강렬하게 기억되는 반작용을 낳았습니다. 김정일은 그녀의 육체를 없애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녀의 이야기를 영원히 가두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끈질기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우인희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된 데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1년 김정일의 사망입니다. 절대 권력자가 사라지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비사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김정일 시대를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그의 여성 편력과 예술 탄압의 역사가 낱낱이 파헤쳐졌고 그 중심에 언제나 우인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과거의 여배우가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의 상징적인 인물로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긴 비극의 대단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40년 전 북한의 여배우를 기억해야 할까요?
그녀의 죽음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독재자의 잔혹함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예술과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물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들, 예를 들어 그녀의 남겨진 가족들의 행방이나 사라진 시신의 처리 과정 같은 풀리지 않은 의문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우인희가 평양이 아닌 서울에서 태어났다면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960년대와 70년대 남한의 음악을 주름잡았던 문희, 남정임, 윤정희 트로이카 여배우들처럼 그녀 역시 칸 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거나 노년이 되어서도 공로상을 받으며 후배들의 박수를 받는 원로 배우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스캔들이 터졌다면 잠시 자숙의 시간을 갖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의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비난을 받았을지언정 총탄에 육체가 찢기고 이름이 말살당하는 야만적인 최후는 결코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서글픈 가정은 우인희의 비극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오로지 그녀가 서 있었던 그 땅, 북한이라는 체제의 근원적인 악에서 비롯되었음을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우인희의 죽음은 김정일 시대를 관통하는 공포 정치의 서막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예술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지만 그 사랑의 본질은 소유와 통제였습니다. 그는 배우를 자신의 수집품처럼 여겼습니다. 장식장에 예쁘게 진열해 두고 보다가 흠집이 나거나 실층이 나면 가차없이 내다버리거나 부수어버리는 수집광의 심리. 우인희 사건은 북한의 모든 엘리트 계층에게 너희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일 뿐이다 라는 서늘한 메시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아무리 당에 충성하고 인민의 사랑을 받아도 최고 존엄의 심기를 건드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목도한 평양의 상류층들은 그때부터 충성심이 아닌 공포심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공포의 역사가 김정일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아들 김정은에게로 고스란히, 아니 더 잔혹하게 계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13년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장성택 처형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정권의 2인자였던 그조차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 고사포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은하수관 현악단 단원들이 처형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예술인들을 본보기로 삼아 공개 처형하고 그 공포를 이용해 권력을 다지는 방식. 이는 1981년 우인희를 강건군관학교 운동장에 세웠던 김정일의 방식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은하수관 현악단 사건을 접하며 본능적으로 우인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권력자의 여자 문제는 금기였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예술가들은 제거 대상 1순위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우인희의 피로 물들었던 땅 위에 또 다른 예술가들의 피가 뿌려지는 비극의 악순환. 이것이 바로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끔찍한 동력인 것입니다. 또한 우인희 사건은 북한 인권 문제의 사각지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범 수용소나 식량난 같은 보편적인 인권 문제에 주목하지만 북한 특권층, 특히 여성 엘리트들이 겪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벤츠를 타고 외제 옷을 입으며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성착취와 감시, 그리고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우인희는 그 정점에서 가장 높이 날아올랐다가 가장 비참하게 추락한 상징적인 인물일 뿐,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의 수많은 여성 예술인들이 제2, 제3의 우인희가 되어 불안한 줄타기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인희가 처형된 후
그녀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이것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하거나 적어도 매장 위치라도 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대역죄인, 그것도 최고 존엄을 모독한 죄인의 시신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의 관례를 비추어 볼 때 그녀의 시신은 평양 인근의 야산에 안매장되었거나 화장되어 흔적도 없이 뿌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추모할 무덤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 유호성과 딸들은 기일이 되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을 향해 혹은 어머니가 좋아했던 꽃 한 송이를 강물에 띄우며 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안식조차 허락하지 않는 잔인함. 그녀는 살아서는 감시의 감옥에, 죽어서는 구천을 떠도는 영혼의 감옥에 갇혀버린 셈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체제가 흔들리면서 우인희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우인희 사건을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독재 권력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한지 증언하는 역사적 사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우인희의 흐릿한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복원된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현대의 미인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그 생생한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전율을 느낍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재능 넘치는 생명이 권력의 폭력 앞에 속절없이 세우러져 갔다는 사실이 주는 먹먹함 때문입니다. 우인희라는 이름은 북한 지도에서 핏자국처럼 지워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지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낡은 서재에 꽂힌 과거 완료형의 역사가 아닙니다. 북한 땅에 진정한 자유의 빛이 스며들고 억울하게 쓰러져간 영혼들이 비로소 안식을 찾는 그날까지 우인희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현재 진행형의 증언입니다. 평양 외곽 강건종합군관학교의 연병장. 40여 년 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가 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던 그 비극의 현장에는 이제 무심한 잡초만이 무성합니다. 독재자의 총구는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했고 절대 권력은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란 토양 속에 묻힌 씨앗과도 같아서 아무리 두꺼운 콘크리트로 덮어 누를지라도 언젠가는 기어이 싹을 틔워 태양을 마주하고야 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 어딘가 김정일이 남기고 간 깊고 습한 지하 벙커에는 절대 개봉 금지라는 붉은 딱지가 붙은 필름통들이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필름을 불태우라 명령하면서도 끝내 자신의 뒤틀린 소유욕만은 이기지 못해 몰래 숨겨둔 우인희의 원본 필름들 말입니다. 차가운 금속 캔 속에 유폐된 1981년의 우인희는 먼지 쌓인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다시 한번 영사기의 빛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벅찬 상상을 해봅니다. 언젠가 북한 땅에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고 굳게 닫힌 벙커의 철문이 열리는 그날을 최신 기술로 복원된 스크린 위에서 젊은 날의 우인희가 그토록 아름다웠던 미소로 다시금 우리를 내려다보는 순간을 말입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그녀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녀를 기억하는 수많은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울 것입니다. 그때 쏟아질 우레와 같은 박수는 단순한 환호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야만의 시대를 견뎌낸 예술에 대한 경의이자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영혼에게 바치는 역사의 뒤늦은 진홍옥이 될 것입니다. 김정일은 그녀를 죽여 입을 막으려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죽음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사랑을 갈구했던 한 여인이 아니라 사랑마저 통제하고 생명마저 소유하려 했던 비틀린 권력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나마 그녀를 위한 작은 비석 하나를 세우려 합니다. 차가운 흙바닥이 아닌 따뜻한 기억 속에 세워질 이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질 것입니다. 여기 시대를 너무 앞서 피었다가 폭풍 후에 꺾인 꽃이 잠들다. 그러나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고 마침내 자유의 바람이 되어 돌아오다. 조선 영화계의 영원한 별, 우인희. 부디 그곳에서는 검열도 삭제도 없는 무대에서 당신이 하고 싶었던 연기,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마음껏 부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인희 동지. 진실이 어둠을 이기는 그날, 우리는 당신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